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지방선거 이후 집권 여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로 앞으로 전국 주도권과 2년 뒤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뜨거운데요.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는 전북이 지역구인 이성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과 권리당원들은 어떤 후보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새만금 개발계획 변경,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1,500여 표, 득표율로는 2.8%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고 송영길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주말 충청권과 부울경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단순 합산 득표율 차이는 0.99%포인트 차 초박빙. 그만큼 친명이다 반명이다 상대 후보를 향한 신경전도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틀 연속 3위에 그친 송영길 후보는 명청대전을 부각하며 정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명청대전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대통령을 핍박하면서 뭘 어떻게 대통령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의 탈당 전력을 겨냥한 배신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당정청 엇박자는 없다며 친명 후보들의 견제도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가 끝까지 의리를 지킬 테니 당원 동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는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하며 지도부 교체를 꺼내들었습니다. 친정청래계를 향해선 윤리위 제소를 경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 제소해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첫날에 이어 또다시 친정청래계 최민희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와 인천 등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간 뒤 오는 1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네, 오늘 토론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먼저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일보 개건논설위원 이경재입니다.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함께 하시겠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민입니다. 홍민호 변호사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변호사의 홍민호 변호사입니다. 네, 당대표를 결정하는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앞서 화면으로는 부울경 상황 보셨어요. 그리고 충청권에서도 순회 경선이 이미 있었는데요. 남은 일정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요. 화면을 보신 것처럼 충청 그리고 부울경 지역은 이제 끝났고 남은 지역은 이제 8일 날 인천하고 제주 그리고 네. 9일에 강원,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호남 지역,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 15일 날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이제 서울, 경기 16일을 거쳐서 17일 날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 당원 대회에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북 권리당원이 약 19만 4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그리고 전남,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권리당원 수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또 생각하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1인 1투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19만 표를 우리 전북이 갖고 있는 이 19만 표가 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좀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상 15일 호남에서의 이 경선 결과가 전체 결과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위원님. 이재명 정부 하에서 이제 2기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전당대회 의미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호남권 주목받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충청권 부울경을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은 호남이 키를 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래서 호남에 대한 지금 구애를 많이 하고 있고 이번 정치적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은
집권 여당의 새 권력 창출하는 정치 이벤트 아닙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2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권력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인지 여러 과제가 있는 그런 함의가 큰 선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 출범은 사실 1년이 이제 지났죠. 그리고 이제 지도부가 바뀌는 시기인데 화면으로도 보셨겠지만 뭐 친청, 친명, 구도가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당초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이렇게 과열될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예상을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갈수록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 당대표 선거가 과연 그 정치적인 의미 말씀 주셨는데 정치적으로는 2년 후에 총선에 대한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게 좀 붙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노선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정청래 후보를 어떤 특징으로 하는 이 흐름 속에서는 어떤 당원 중심의 어떤 이 주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아직 개혁적 역할들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노선이 좀 충돌을 하면서 이번만큼 강력하게 당대표 선거를 두고 어쨌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들 뭔가 반명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친명과 친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도가 짜여지면서 지금 크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없다고 하면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없다고 강조할수록 있는 게 부각되는 상황. 그 이야기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막에 흐르는 건 여전히 그런 어떤 친명과 친청이라고 하는 이 구도 속에서 당권을 놓고 겨루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후보자들도 내용적으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당대표 선거를 봤을 때 네. 후보별로 좀 강점이라든지 그리고 호남의 선택을 좀 받기에 뭐 유불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각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를 지낸 만큼 어떤 정부하고 원팀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어떤 실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 후보는 아직도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가 완수되지 않았다. 특히나 이제 검찰 개혁을 놓고 마지막까지 그 힘겨루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는 사실 이제 늦게 어쨌든 뭐 참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리고 현 정부를 강력하게 옹이하고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새 후보가 갖는 특징 외에도 이번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는 특히나 이제 권리당원들은 어떤 입장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어느 시기냐, 무엇이 중요한 시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뭔가 내란을 청산하고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심적인 의제였다고 한다면 지금도 아직까지 그 의제가 아직도 유효한 거냐 아니면 어떤 현 정부의 성공,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힘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요. 당원들은 이 두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하고 현식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분석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기호 순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송영길 후보는 어떤 진중함이랄까 또 사안에 대한 예리한 분석력 또 합리적인 판단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또 약점이라고 본다면은 권리당원 어떤 그런 확보랄지 그걸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게 취약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정책내 후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탄핵 내란을 잘 진두지휘했고 또 탄핵 소추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뛰어나고 또 뭐 캐도 단맛이 어떤 건 결정력도 뛰어난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집권 여당은 뭔가 좀 그 정부를 뒷받침하면서 끌고 나가는 어떤 리딩 기능을 해야 되는데
뭐 국민은 영원하되 뭐 정권은 뭐 유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속마음을 비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을 드러내 보니까 그것이 지금 약점으로 부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형 리더십이 강점이고 또 국무총리 경험이라고 하는 국정 경험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정몽준 그 노무현 때 어떤 탈당 이력 그것이 지금 약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전당대회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는 네. 최고위원 선거 여쭤볼게요. 이성윤 의원은 이제 전주가 지역구고 좀 대표적인 또 친청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선 순위가 6위더라고요. 총 8명 후보 가운데 5명이 당선권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이 선거 역시 호남권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최고위원이 지금 본선에 8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5분, 5위까지만 이제 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도를 보면 사실 이제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 어떤 계파별로 지금 이미 분류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청래 후보와 같은 이제 같다. 뭐 그래서 이제 결국 친청으로 분류되는 분이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이렇게 세 후보가 본선에 올라와 있고 반대로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후보가 이제 5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성윤 후보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6위인데 4위, 5위 그러니까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전북 지역에서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나 이제 친청계에서는 최고위원 1위인 최민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한 22% 정도를 순위를 1위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에선 상당히 안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청계선 좀 전략적으로 최민희 후보보다는 2위인 한민수 후보나 3위 뭐 당내에서 그 이성윤 후보를 이제 밀어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아마도 이성윤 후보가 3위 내지는 뭐 4위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제 충분히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고위원이 결국 되려면은 19만 표를 갖고 있는 전북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좀 벌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민주당 전북 도당위원장 얘기도 해볼게요. 윤준병 의원의 사실상 이제 단독 출마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 예측하기로는 경쟁이 좀 치열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 좀 싱겁게 끝났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네. 당초에는 윤준병 이제 현 도당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이성윤 의원, 박희승 의원까지 3파전이 될 거다라는 좀 예상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박희승 의원이 이제 중앙당의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분과장이라는 좀 중책을 맡게 되고 또 이성윤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연임 도전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결국 윤준병 이제 현 도당위원장이 단독으로 지금 재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합의 추대와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좀 우리 전북 지역에 좀 생긴 분열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와중에 또 당대표 선거로 사실은 지금 이런 네거티브 선거다 해서 사실 도민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당마저도 또 개표별로 싸운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또 다툰다면은 또 상당히 좀 우리 도민들이 좀 피로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절차적으로는 단독 후보라 할지라도 이 당원 당규상 권리당원 찬반 투표를 반드시 걸쳐야 합니다. 네. 이제 그게 우리 8월 15일 날 이제 도당 개편 대회에서 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걱정이 되는 점은 이제 지난 지방 선거에서 전북 지역이 분명히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만을 가지신 우리 그 당원들이 좀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방 선거로 갈등이 봉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반대표가 분명히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반대 이탈표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차후에 있을 이제 총선에서의 도당 위원장의 리더십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변호사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약간의 반청 정서라고 해야 할까요? 좀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계속 연장이 될 걸로 보시는지 전북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에서도 좀 이런 정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지방선거 때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 후과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예측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게 인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난 선거에서 김관영 전 지사와 이원택 후보가 경쟁을 하면서 이게 어쨌든 정청래 대 김관영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됐었고 그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결집을 하면서 그 구도가 지금 아직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남에서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청래 대표 퇴진 운동을 선언했던 그런 네. 강력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전남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북에 있어서 이런 당 대표 선거가 됐던 모든 선거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었거든요. 어떤 게 전국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떤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선거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이전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과연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들도 대단히 권리당원한테는 중요한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형성돼 있는 반청의 기류 그리고 그게 조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급변하는 메가 프로젝트랄지 공공기관 이전 이런 실리적인 문제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어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해서 쉽게 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날 어떤 호남에서의 어떤 경선 결과가 큰 틀에서의 당대표 선거를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하는 데에는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3명의 당대표 후보를 놓고 보면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사실상 이런 정서를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위치입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송영길 후보는 이제 늦게 출발한 케이스라 아마 그 정청래 후보를 좀 견제하는 그런 측면에서 있던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어떤 관계가 아주 돈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후보가 국민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짧다 뭐 이런 발언이 상당히 그 자극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송영길, 김관영,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금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때.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연대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또 송영길 후보는 김관영 지사 또 김영록 지사를 만나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련 발언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송영길 후보는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 뭐 탈당을 했지만 제명을 당했지만은 역시 민주당 우리 누가 돼도 우리 민주당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김영록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반전청래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천 배제된 어떤 그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로 이렇게 낙인을 찍혀가지고 김영록 전 지사도 반정청래, 정청래를 전당대회 때 끌어내리겠다 이런 공개적으로 발언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중간에서 그 양쪽의 어떤 그 흡인을 하면서 연대를 형성하는 그런 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선호 투표자가 있기 때문에 송영길 투표에 어떤 그 만약에 3득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투표를 이제 가는 그런 선호 투표자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후보 빼고 이 투표 중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아마 거의 김민석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김관영 어떤 우호 세력이랄지 김영록 우호 세력들이 이런 구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는 김관영 지사도 만나고 김영록 지사도 만나고 그들이 이제 끼어넣은 권리당원들 세력을 흡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선호투표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도입된 겁니다. 뭐 후보가 3명이라고 하면 1, 2, 3위 후보를 한 번에 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효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선 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변호사님 이번에 네. 바뀐 게 뭐 좀 꽤 있더라고요.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영 비율입니다.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쳐서 70%가 이제 비율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이거 ARS가 이제 30%입니다. 숫자만 보면 예전과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내용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이제 1인 1투표제라는 것인데요. 네. 종전에는 이제 민주당의 대의원 1명이 권리당원 약 17표 정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중이 좀 높아졌었는데 이번부터는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된 선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당대표 선거에 이제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후보 3명 전원에게 1, 2, 3순위를 모두 매겨야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종료가 되고 끝나는데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킨 뒤에 그 표의 2순위를 남은 후보에게 이전해서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제 결선 투표를 다시 하지 않음으로써 좀 뭐 시간이나 비용이 좀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사표 방지가 또 없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 입장에선 다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1순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3순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제 지지 세력에게 큰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3위 후보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사퇴나 단일화하라는 후보의 좀 그런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좀 장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 세 번째는 이제 최고위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최고위원은 1인 1표제가 아니고 1인 2투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선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8명 가운데 순위 없이 2명까지 최대 2명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최대한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를 2개 행사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순으로 그렇게 이제 순위를 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뭐 권리당원, 사실 민주당이 뭐 당권, 뭐 당원 주권주의 뭐 이런 걸 내세웠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를 하던 시절부터요. 이 부분 좀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변화가 많죠. 정청래 대표 시절에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 해서 1인 1투표 이렇게 바꿨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그 국회의원이랄지 뭐 시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대의원인데 대의원들은 당원이 한 표면 대의원들은 17표였던 그런 네. 비율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 해체해가지고 1인 1표로 이제 바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첫 시행하는 그 선거인데 아마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영향이 크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이 하던 사람이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19만 한 4,400명 정도 권리당원이 네. 그리고 호남 지역이 약 52만 명 그리고 서울 경기 이쪽이 약 57만 명 그래서 110만 명 정도가 지금 호남하고 서울 경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0% 비율이 지금 호남하고 서울 경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도 지금 벌써 호남 뭐 몇 차례씩 왔다 갔고 있고 앞으로 호남 투표를 앞두고 몇 차례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약이랄지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호남 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고 약자로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과제들 많이 던져주고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런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시작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당대회는 호남이 키를 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의 어떤 그 선거 다음 날 서울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호남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당연히 미칠 걸로 보고 있고 또 서울 출신들은 호남 출신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동질성도 지금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호남에 키를 주고 있다고 보고 우리 호남 사람들이 호남의 권리당원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니까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위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네. 그런 선호 투표제의 그 성격으로 봤을 때 또 새 후보 간의 역학 관계가 좀 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뭐 구도가 결선 투표가 안 됐을 때. 이제 결선 투표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당규에 보면 그러니까 당대표는 5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50%를 득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선 투표를 하거나 선호 투표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 뭐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가 1% 차이입니다. 45.5와 44.5. 이제 1% 차이인데 1% 차이가 좀 안 되죠. 지금 그 송영길 후보가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선호 투표제에서 지금 3등을 한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2등, 그러니까 2순위로 누구를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표가 지금 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50% 득표를 통해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호 투표제까지 가게 되면 지금 그 김민석 후보랑 송영길 후보가 거의 연대 분위기죠.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같은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권리당원은 2순위에서 아무래도 뭐 7대3, 6대4 정도도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흐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현재까지를 놓고 보면 50%를 과반 득표자가 나오느냐 50% 과반 득표를 정청래 후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하는 이 과제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러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때 전북 관련 공약 그리고 현안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호남이 항상 키를 쥐고 있지만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또 소외론에 휩싸이는 그런 식의 상황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동안 이제 후보들 3명도 전북을 찾아서 뭐 호남 전북 소외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 전북의 적극적인 대변자가 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네. 그 메가 프로젝트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미 또 소외론이 한번 휩쓸고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 네. 뭐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이제 거기서 전북이 이제 빠졌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북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들이 어떤 소외론, 특히나 이거를 이제 이원택 지사가 이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좀 제기를 하면서 결국 당권 지금 주자들도 입장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었는데요. 새 후보 반응이 좀 각각 좀 달랐습니다. 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택 도지사가 이제 도민들의 뭐 상실감이나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뿐이지 뭐 소외로는 부추긴 게 아니다. 앞으로는 본인이 뭐 피지컬 AI나 반도체 이런 산업이 전북에 더 올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북을 좀 위로하는 듯한 톤의 이제 목소리를 좀 보여줬고요. 송영길 후보는 오히려 반대로 이원택 지사가 이렇게 소외론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도지사로서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이제 비판하면서 소외론에 머물지 말고 이런 전북과 이제 충청, 서해안 이제 벨트를 선안권 개발해서 전북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어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좀 그 중간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의 어떤 특정 지역의 소외보다는 정부의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의 어떤 한 과정으로 봐야 되지 그러한 점이 어떤 전북을 일방적으로 소외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며 이제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세 후보 다 어떻게 보면은 해법은 조금씩은 이제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후보들의 이런 말이나 어떤 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이 전북을 위해 어떤 후보가 결국 당대표가 돼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지, 뭐 현대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전북특별법 개정안이라던가 뭐 금융 중심지 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와야 될 것 같거든요. 특히 마지막으로 한성숙 총리가 새만금 완공 목표를 얼마 전 정부 보고회에서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당기겠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결국 예산이나 입법이 좀 따라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얼마나 뭐 여당의 대표로서 발맞춰서 리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 후보 모두 새만금 현대차 투자 그리고 피지컬 AI 이 부분이 뭐 전북의 전략 산업이다, 육성하는 데 힘을 뭐 쏟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드러난 건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당대회 가까워지고 이제 호남권 경선이 다가오면 좀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걸 기대해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동안 나왔던 걸 잘 하겠다, 잘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새 후보의 공통된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전북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연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그러한 문제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할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당이 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내놔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전북의 현안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선거를 거칠 때마다 그리고 뭐 총선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현안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금융중심지 지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큰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지금 재생에너지 부분도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자리를 좀 잡으려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저희가 전북이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북에도 생겨도 되고 어디에도 생겨도 되는 문제라 당대표 후보들이 뭔가 이게 정치적 부담을 느낄 사안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 공약을 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균형 발전의 중심 축이 사극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초광역 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삼특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아직 제시 못하고 있고 물론 정부에서 곧 삼특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삼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특례 중에 재정 특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전북 스스로 어떤 발전의 전략들을 수립하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어떤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 삼특이 어떤 공동의 대응과 요구를 좀 하면서 여기에 당대표 후보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15일 날 전북에서 그런 행사가 있는데 네. 그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정치적 역할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하고 뭔가 표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잘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이번에 뭐 정기국회 전에 뭔가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TF팀을 당 대표 소속으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견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호남이 키를 쥐고 있는데 또 바라는 공약은 나오지 않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여기서 전북 몫을 좀 찾을 수 있으려면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공공기관 이전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전국의 각 17개 자치단체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은 뭔가 좀 가지 않으려고 좀 방어막을 치고 있고 특히 노조를 앞세워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좀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문제는 그 전남 광주가 통합을 하면서 상당히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전북자치도도 55개 대상 기관을 놓고 이제 스크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두 분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10개 이 공공기관을 꼭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하고 이미 각 기관에 던져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나가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가 왜 전남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냐면은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그 안에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어떤 배려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마 최대한 요구를 할 테고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5국 3특 특히 이제 3특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정치력이 작동이 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걸 또 자꾸 이제 상기를 시키는데 네. 균형 발전을 추진하지만 같은 값이면은 좀 더 낙후된 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더 많은 걸 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철학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활용해야 되겠고, 이건 이제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되죠.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김연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키를 쥐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이제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뭔가 좀 가름을 할 때 뭔가 좀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논리 명분을 얼마나 좀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지. 사실은 전북은 지금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뭔가 무리였나 싶을 정도로 다른 자치단체, 광역 시도들이 너무 하는데 정도 나올 정도 해야 적어도 전라북도는 균형이 맞는다. 이런 욕심을 갖고 김윤덕 장관이 추동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에 달린 문제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제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을 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전남 광주와의 경쟁이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선호하는 기관들이 겹치다 보니까 뭐 치열할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에서는 또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위원장님. 사실 이제 뭐 노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할 거고요. 이제 그 부분은 차차 해결할 문제라서 그걸 저희가 뭐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남 광주가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가 됨으로 해서 어떤 그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가 무엇이냐라고 놓고 보면 우리가 어쨌든 그 소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정부도 거기에 대한 빚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전북만의 문제로 이 틀을 짤 거냐 아니면 삼특이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쨌든 그 사극 중심으로 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고 있는데 삼특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 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는 뭔가 접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잘 설득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클러스터형 배치라고 해서 뭔가 이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 어떤 산업과의 연관성을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우선적으로 뭔가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농생명, 뭐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그걸 통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적 준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9월달 발표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이런 부분이면 사실은 이제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정부 부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또 한편으로 어떤 이 당대표 선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작용을 할지 네, 좀 그런 상당히 좀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역의 우려를 키웠던 게 바로 남원 국립의전원 문제입니다. 관련 법이 7년 만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당연히 남원에 유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보도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 지역에 네. 안 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예 안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쪽짜리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립 그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설치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법 조문이 50개 조문인데 이제 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이제 국립의전원을 설치는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원에 설치를 한다라는 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이제 소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좀 전북에서는 당연히 남원에 설립을 하겠거니라고 좀 너무 낙관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제 정은경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이 본교는 남원에 두더라도 이제 교육 실습 기능이 필요한 이런 그런 부분은 따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갑자기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네, 지난달에 서울이죠, 그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과 남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제 수업은 남원에서 하되 교육과 실습에 관한 수업은 서울에서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 의료 인력을 이렇게 키우겠다는 거 하고는 이런 설치 취지 목적이 있는 것이 이제 국립의전원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좀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사실은 미리 좀 예견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막거나 아니면 말이 나오더라도 발빠르게 좀 대응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도에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은지 좀 지금 이 부분이 약간 표류한 상태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이번 기회에 챙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제2중앙경찰학교도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제 2024년 9월에 남원과 아산, 예산 이 세 곳이 1차 후보지로 좀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2년 가까이 최종 후보지로 좀
아직은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은 후보지의 이제 99% 이상이 지금 국공 유지가 되어가지고 다른 뭐 아산이나 예산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성이나 균형 발전 논리에서 훨씬 더 좀 앞서고 있다는 것이 좀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충청 쪽에서는 이제 경찰, 대학 등 기존 시설들이 충청에 있기 때문에 좀 직접 효과 뭐 이런 몰려 있어야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낫지 않겠냐, 이런 논리로서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같은 충청권이다 보니까는 후보지였던 예산은 자기네들이 포기를 하고 아산에 밀어주겠다라고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까지 된다면 그 역량이 좀 어쩌면 남원을 좀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런 두 사업의 공통점 모두 결정 권한이 전부 정부에 있고 우리 전북은 근데 낙관하면서 기다려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좀 당권 주자 3명이 이제 이번에 전북에 분명히 오게 될 텐데 이제 그때야말로 좀 도당에서 좀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시든 좀 공식적으로 어떻게 좀 제안을 하시든 좀 해서 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제 남원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좀 꼭 좀 약속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공교롭게 남원의 이슈면서도 전북의 큰 현안, 묵은 현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회로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어떤 전술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 사안들입니다. 상당히 큰 기관들이고. 근데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제2중앙경찰학교는 올 연말까지 용역이 연장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진행이 되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추동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원화라는 걸 이제 국가경찰은 뭐 정보 유사, 대규모 수사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자치경찰은 어떤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생활주변, 교통안전 이런 쪽인데, 이 문제를 아마 의지를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 문제는 시도지사한테 어떤 그 임명권까지 줘가지고 이제 개나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제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제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국립의전원인데요. 사실 국립의전원은 2018년도 서남도 폐교 이후에 정원 49명이 전북 몫으로 이미 교육부도 그랬고 당정도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업무보고 때 국립중앙의료원, 이게 지금 서울 중구 방산동에 세워질 예정인데 그 옆에 짓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아마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해서 이제 이렇게 묶은 케이스 같은데, 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니는 거지만은 우리 이제 전북이랄지 남원 입장에서는 어떤 역사성이랄지 또는 정부의 어떤 약속의 기속력이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균형 발전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꼭 남으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정치권이 이것도 역시 이제 추동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 아마 남원 이전이 무산된다 하면 정치권 아마 화살을 엄청나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후년 총선 아마 다 갈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 네, 위원장님 의견도 듣고 시청자 의견 듣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할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결정이 나야 결론이 나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사실 이제 일명 빌드업이라고 하는 걸 해서 전북으로 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전북의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리고 그런 명분이 명확한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뭐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현 정부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그 큰 방향이나 이런 걸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러니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 사안이 지금 전북에서 끌어온 10년 가까이 됐던 사안이잖아요. 네. 이건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정무적 감각, 판단 뭐 이런 걸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지만 뭔가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네. 챙기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입장 속에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컨대 목포에 김원희 의원이 재선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김원희 의원은 지난 그 총선 이후에 다음 날 우리는 이제 당선 사례하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원희 의원은 다음 날 목포대 총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목포대가 30년 수건 사업이 의대 신설이에요.
그래서 의대 신세를 꼭 둘이 합시다 하고 의기투합하고 이제 그런 것이 총선 다음 날 이러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은 우리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올 걸로 알고 이런 게 전남하고 우리 전북 정치권의 차이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견 주고 계신데요. 의견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민심은 단순한 개파 경쟁보다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당대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소외, 새만금 개발, 농업 현안 해결 등 전북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강하게 전달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전북 발전을 위해 말보다는 실천, 공약보다 이행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 원칙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은 홍 변호사님부터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8월 15일 전북 순회 경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북의 19만 4천이라는 권리당원 한 분 한 분이 액면 그대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도가 표의 가치를 높여놨는데 만약 투표함이 빈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표를 더 이상은 그냥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국립의정원 난원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것들을 후보들에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고 그 답을 듣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압도적 지지는 지금까지 전북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건 없는 지지는 그동안 전북의 약점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약속을 먼저 받고 표를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당권 경쟁의 과정들을 놓고 보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도민들도 우려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수위와 폭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너무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 대선에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 때문에 결국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밟지 않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전북은 그동안 많은 상황 속에서 정치적 역할, 책임을 다 해왔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걸맞는 권리를 확보해야 될 시기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당권 후보들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전북이 요구하는 현안들에 대한 당권 경쟁자들의 입장들이 분명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북의 정치권들이 전북 도민들의 요구와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그게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표명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당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네, 정당은 정책을 생성하고 또 추동시키는 기능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에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우리 전북의 어떤 발전이랄지 메가 프로젝트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북이 정말로 그 갈구하는 염원하는 그런 동학 정신을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동학 이야기를 하면서 대동 정신, 대동 세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계를 건설하겠다. 이원택 전북 도지사도 취임사에서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한 전북 정신을 확립하고 도민 주권 자치단체를 만들겠다. 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강령에 보면은 민주화 운동이랄지 5.18 또는 60 민주항쟁 또는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정신을 다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 이제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학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정신과 동학정신,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동학정신을 꼭 넣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걸 왜 우리 정치권들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 특히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고창 정읍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공학의 본령이고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뭔가 추동시켜 나가야 되겠고 이런 전당대회에서 뭔가 좀 드러내면서 의제화시킨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 구도, 전북 민심 짚어봤습니다. 전당대회 결과와 함께 새 지도부가 전북 민심에 어떻게 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KBS 전주총국이 제작한 광복절 기획 다큐멘터리가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2주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